예, 2024년 오웰다잉 포럼 제15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치유안반병원의 김은혜 박사님 강연을 들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듯이 한약 특별기간인데요. 특별기관에는 우리 한의학 교수님들과 의료인류학 그리고 임상 의사님들을 모시고 한의학에서 보는 좀 다방면에서 생명 현상과 죽음 문제를 이렇게 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오늘 말씀 듣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 강의 말씀해 주실 분은 백유상 교수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장학 교실에 계시고요. 제가 잠시 그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교수님은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학사하시고 석박사를 다 하시고 이어 두루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대한한의학 원전학회 이사님도 역임하셨고 한방음악치료학회 이사님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 권의 저서를 내셨는데요. 지금까지 한의학 입문, 한의약식, 경락경혈, 이외에 또 재밌게 만화로 읽는 중국 전통문화 총서, 황제내경을 두 편을 또 쓰셨습니다. 혹시 집에 자녀분들이 중국의 전통 의학 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또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요. 몇 개 소개 말씀드리자면은 상해 개념과 한의학적 적용, 내경 응기편의 기미 운영에 대한 연구, 또 천간과 지기의 기원에 관한 고찰 등 다수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중요한 저서나 논문을 좀 빼놓은 게 있나요? 교수님께서 직접 좀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어서 별 다른 건 없고요. 네. 가장 최근에 한 3년 전에 쓴 책으로 아낌과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예. 꼭 그 책을 한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은 사실 10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의 의료인류학 방문 교수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와는 개인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또 그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또 해오고 있고 어,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즐거운 또 추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모시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음, 저는 옥스퍼드 휴먼스의 지영의 집행부장이고요. 우리 조명진 부장 같이 있습니다. 연구부장님. 평소와 같이 질문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이렇게 공동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한 50분 말씀해 주시고 청중과에 대한 또 저희들과의 그 코멘트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백유상이라고 합니다. 지영희 교수님께서 이제 지난 여름쯤에 연락을 주셔서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동안 많은 세미나가 진행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에 김은혜 박사님 하신 이후로 한의학 주간을 아마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전공 분야가 그 주로 한의학 전통 문헌들을 다루고 거기서부터 내용을 해석하고 추출해서 어, 정리하는 것이 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한의학에서 그 관련된 문헌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제가 두 번째 2주 후에 있을 발표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죽는 것이 바람직한 죽음인가에 대해서 역시 한의학적인 관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주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문헌은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의학의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심적인 서적이기도 합니다. 저자 견대는 기원전 2세기경,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끝날 무렵 정도 해서 AD 1세기까지 넘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원 전후 시기 정도 해서 상당히 2, 300년 동안의 기간 속에서 여러 저자들이 함께 지어낸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제내경에서 바라본 인체의 그 도식적인 어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체표에 경락, 12경락이 흐르고 있고 또 내부에는 인체 내부에는 오장육부가 핵심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장이 제일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또 외부의 근맥 육피골이라고 해서 해부학적 구조들을 가진 그러한 바디의 형체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가장 핵심에 있는 오장 속에 우리의 정신활동, 혼신의백지라고 하는 정신활동이 이 오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 환경과의 영향 관계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음식을 받아들이고 또 산소, 공기의 그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쉬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몸의 센터에 마음이 위치해서 거기에 귀신 신자에 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혼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 우리가 보통 기상이나 기후를 얘기하지만은 외부에서부터 우리 몸으로 전해지는 어떤 기운들을 풍한서습조화라고 해서 6가지의 중요한 기운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체는 그 일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리듬을 타고 있는데요. 그 리듬은 어떤 세포 단위의 리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거시세계의 어떤 흐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하루 단위의 리듬도 있고 1년 단위의 리듬도 있고 어떤 그러한 리듬의 변화들이 또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게 도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번 슬라이드부터 본격적으로 한의학 문헌에 나오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내경의 2가지 큰 책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소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추라고 하는 2개의 커다란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영추라고 하는 책의 본신편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쭉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늘의 요소가 나한테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땅의 요소가 나한테 있는 것을 기라고 한다. 덕과 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요소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생체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 흐르고 기가 붙어서 또는 얇아져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탄생할 때부터 오는 것, 생지래라고 해서 탄생할 때부터 처음 오는 것을 정이라고 부른다. 이 정자는 정미로울 정자. 그래서 이제 쌀미자에다가 풀을 청자가 붙어 있는 우리가 정밀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정이 서로 상박한 것을 신이라고 한다.
두 개의 정이 서로 이 박자는 붙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 상태를 신의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처음 탄생했을 때에 그 상황을 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양정이라고 하는 건 부모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정이 서로 맞붙어 버리는데요. 우리가 그걸 수정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정의 상태에서 그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정이 두 정이 맞붙어지게 되고 거기에 신이 그때부터 신이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 정과 신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신을 따라서 왕래하는 것이 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정과 더불어서 출입하는 것을 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과 백을 말씀드리면은 혼과 백은 그 어떤 사람의 일생 동안의 그 캐릭터,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기록이 남겨지는 것인데요. 그게 신의 영역에서 아까 신을 따라서 왕래하는 것이 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의 기억들이 남겨지는 것이 혼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신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몸에 기억되는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의 기록들, 그런 주체를 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의 기억이 평생 동안 기록되는 것을 혼과 백이라고 하고 앞에 말했던 정과 신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캐릭터나 인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과 신을 붙여서 지금 현대 단어로는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서양의학이 이제 도입되면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과 신을 뭉뚱그려서 그냥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 동양 학문에서의 원래 그 개념은 정과 신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탄생의 과정에서 정과 신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명나라 때 장계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까의 그 영추에 나오는 황진의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주석을 달아놓은 내용입니다. 굵은 글씨 부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탄생하는 데는 도가 있다, 방법이 있는데, 그 탄생의 방법이 음양이 서로 교류하지 않는 것이 없다. 대부분이 다 모든 것이 음양의 교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신자에다가 밝을 명자를 써서 신명이라고 하면 인간의 정신활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음양이 교류하고 나서 정신활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음과 양의 기가 합해져야 되고 또 아까 말했던 부모의 정입니다. 아버지 쪽의 정과 어머니 쪽의 정이 있는데 음양의 기가 서로 합쳐지고 부의 정과 모의 정, 아버지의 정과 모의 정이 서로 얽을 붙자거든요. 얽혀져 가지고 그 두 개의 정이 서로 맞붙어지는 상태에서 형과 신이 이내 완성된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body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형체,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정이 서로 상박하고 나서 우리 몸의 형체와 우리 몸의 그 정신 활동이 이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지가 기를 합한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름해서 그러한 상태를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한 아까 말했던 황제의 내경 영추의 결기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생명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편은 한의학의 여러 개념들을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도 있고 신도 있고 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요.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신이 서로 두 개의 신이 맞붙어 가지고 그게 합해져서 그 다음에 형체를 이룬다. 형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항상 선신생, 바디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몸보다 앞서서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한다. 아, 여기서는 아까는 두 개의 정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정이 합쳐지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양신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신과 어머니의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과 어머니의 신이 합쳐져 가지고 그리고 나서 후에 뭐 바디라고 하는 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바디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신체가 만들어지기보다 앞서서 생겨나는 것을 또한 정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거가 이제 같이 합쳐서 본다면은 아까 그 본신편에서는 두 개의 정이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신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과 어머니의 신이 같이 또 맞붙어서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본신편의 내용과 여기에 결기편의 내용은 서로 짝이 되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난자와 정자가 해서 수정체가 될 때에 그 과정에서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의 두 개의 정,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두 개의 신이 사실상 결합되면서 그 수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 아까 말했던 유경이라는 장계빈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아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정으로부터 아까 본신편은 정으로부터 신이 변화되는 걸 얘기를 했고 여기 결기편에서는 반대로 신으로부터 정이 변화되는 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합이라는 그러니까 정과 신이 같이 합이라는 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결국에는 난자정자가 이제 수정해서 수정란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정이라는 것과 부모의 신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영추경맥편에서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처음 생겨날 때에 먼저 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 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뇌수, 우리 그 뇌척수에 있는 뇌수가 생겨나고, 그 다음으로부터 순서가 뼈, 그 다음에 혈맥, 근, 이 근은 지금의 머슬이 아니고 지금의 리가먼트나 이런 인대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육이 지금의 머슬에 가깝고,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정이 생성되고 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체 구조물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만들어지는 그런 그 발생학적인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서도 역시나 아까 말했던 그 정과 신의 관계.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천의 일수가 수의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수의 기운에 의해서 사람에게 이제 만들어진 게 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땅에서는 이수, 아라비아 숫자 2라고 하는 이 수에 의해서 화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그 화의 기운이 사람의 탄생에 이제 생길 때 바로 귀신 신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육수와 이칠화, 그러니까 생명 탄생의 첫 번째 일육수, 그 다음에 이칠화라고 하는 수화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정과 신이 형성되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경희대에 융합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학제 연구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지금 은퇴하신 서울대 그 장혜익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융합 연구를 하였던 때에 제가 그 이 난자정자의 그 탄생, 출생 과정을 한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슬라이드를 당시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좀 이렇게 몇 개 가져와서 이 정자난자의 두 개의 다른 생명체가, 다른 세포죠. 다른 생명체가, 세포의 생명체가 합해지는 그런 과정을 그때 좀 설명을 했었던 것이 있어서 몇 개의 슬라이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이제 핵이 분열되면서 이제는 분열의 과정으로 돼서 이 여러 가지 세포들로 이제 나눠지면서 인체는 지금 그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수십 조 개의 세포들로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봤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럼 우리의 인체 구성 요소 중에서 생명의 탄생에는 정이라는 것과 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인체 그 구성 요소는 정과 신만 있는 게 아니라 혈도 있고 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신혈의 어떤 상관관계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문이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내경의 소문편의 음양응상대론의 편이 되겠습니다. 굵은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활동을 통해서 기가 만들어지고 음의 활동을 통해서 미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여기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물질적 기초들을 통틀어서 미라고 여기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 형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그쪽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바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형기기라고 해서 이 형체의 물질적인 형체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기가 만들어진다. 기로 돌아간다. 되돌아갈 기자를 써가지고 형체는 귀로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질적인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그 형체를 구성하게 되고 그 형체가 구성하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에너지 활동, 생체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생체 에너지에 해당하는 기로 이제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기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가 다시 또 정으로 귀속된다. 정으로 이제 예,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음양상대론의 내용은 아까 생명의 탄생이 아니고 이미 성인, 성체가 되어서 생명체로서 후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체 내부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자라는 자가 수정할 때 그 탄생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이미 성체가 되어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 중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결국에는 변화되어서 정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은 다시 또 변화의 상태로 귀속된다.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인간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섯 개의 요소가 있죠. 미로부터, 그러니까 물질적 기초로부터 형체가 만들어지고, 형체 속에서 기가 생성되고, 그 기가 다시 또 정으로 변화되고, 정에서 다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창조 능력, 인간의 어떤 창조 능력으로 그게 귀속된다라는 형태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 관계들 추가로 설명한 것이라서 일단 여기까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도식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다섯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미라고 하는 물질적 기초가 형체를 이루고 형체 속에서 기가 생성이 되고
기는 다시 정으로 귀속되고 그것이 다시 변화, 우리의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다시 귀속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정은 기로부터 변화되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러 가지 책들을, 한의학 책들을 보시면 이 정이라는 것이 물질의 한 종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 이 전통 한의학하고 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얘기해 오던 것이 중국의 중의학, 그러니까 즉 극중화민국 이후에 중국의 중의학이 형성되는 것이 1940년대, 50년대쯤에 무렵에 다시 중의학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중국은 중의학 체계로 가 있는데요. 이 중의학 체계는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유물론적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질로 치환하는 그러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나 정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주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질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통 한의학에서 벗어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을 다른 데서 들으실 때에 물질의 한 종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중의학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뭔가의 창조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신의 활동입니다. 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활동에 의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창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로부터 기로부터 정으로부터 그러한 신의 활동, 정신활동, 이런 것들이 쭉 일련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후천적인 생명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후천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결국엔 사람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또는 그러한 그 정신의 활동을 얼마나 잘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그런 관건이 제일 앞단계의 물질적인 요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걸 잘 섭취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체 구조를 잘 형성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기를 잘 살려서 우리의 에너지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이나 신명의 신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 어디에 이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명 활동이 젊음을 유지하거나 잘 늙어가거나 병들어갈 때 그러한 질병을 극복하거나 또는 노화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관건들이 이러한 단계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자편에도 전국시대에 나왔던 관자편에도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정의로운 것이다. 즉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기로부터 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이거는 그 금원시대의 유명한 의사였던 이동원의 성원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기는 신의 할아버지다. 그리고 정은 기의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기로부터 정이 만들어지고 정으로부터 다음 단계에 신이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기신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가 시조, 오리지널 그 오리지널의 기원이 되고요. 기로부터 정이 만들어지고 그 정을 바탕으로 신이 활동하게 되는 이러한 정기신 삼자간의 관계를 이제 이 성원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의 물질적인 것부터 혈은 아까 나오지 않았지만 혈도 사실은 물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혈을 집어넣고 거기서 기가 생성되고 정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정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이 정신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인체를 단순히 그 기계론적인 자동차처럼 하나의 그 기계로 볼 것이냐, 하나의 생산자로 볼 것이냐 하는 중요한 관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름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시동을 걸기만 하면 이제 굴러가게 되는 게 자동차인데 인체도 사실은 되게 시스템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외부에서 우리가 수곡의 에너지를 섭취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혈, 기, 정신 이러한 단계별의 그 전환 과정이 있는데 그 전환 과정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창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 활동자로서 그런 단계의 그런 인체 요소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순히 자동차처럼 하나의 기계적인 소비자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측면으로 바꿔서 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죽음으로 병들어 죽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과 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역시 황진의경 소문의 여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과 신이 이제 나눠진 개념이죠. 정과 신이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뜻과 의식도 다스려지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병을 가히 치료할 수 없다, 치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병이 올 수가 있지만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정과 신이 진행하지 못하고 지와 의가 다스려지지 못해서 그러한 정신적인 요소들 때문에 에, 우리가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보면은 무너질겠죠. 정이 무너지고 신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신은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부터 떠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 안에 어떤 신령의 작용이 있다가 그것이 어디론가 떠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이 무너지고 신이 떠나가면서 우리 몸의 영기와 위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게 되고, 근심이 그치지 않게 되어서 정기가 이기게 된다. 정기가 느슨해지면서 무너지게 된다. 되고, 그 앞에 했던 설명을 이제 반복하는 건데, 그래서 그 연기나 위기가 예, 가로막히게 돼. 그러니까 정체되면서 신이 떠나가면서 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은 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죽음으로 가는 일련의 진행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병을 고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핵심은 정이 무너지고 신이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천원기대론의 이야기도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을 화라고 부르고 생명체가 죽음입니다. 생명체가 죽는 것을 변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화와 변이 있는데 이 화와 변의 과정에서 음과 양을 가늠할 수 없는 이게 음인지 양인지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화라고 부르고 사람이 죽는 과정을 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와 변의 과정에서 음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요소를 신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문의 육미지대론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신기와 기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끝에 보시면은 출입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승강 출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인체에 있어서 어떤 기의 운행에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밖으로부터 안으로 유입되는 것과 사람이 배설하는 밖으로 나가는 것들, 그러한 승강 출입의 운동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한의학에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출입이 무너지면서 신기가 화멸,
변화되어서 사라진다. 이렇게 되고 승강이 멈추면서 기립이 고립되어서 위태로워진다. 그럼 여기 신기라는 개념과 기립이라는 개념이 이제 서로 대별되는데요. 신기라고 하는 것은 귀신 신자의 그 틀기자를 써가지고 귀신의 시스템, 네, 틀이라는 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정신이 활동하는 시스템을 신기라고 부르고, 기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가 바로 서게 되는 걸 기립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입이 사라지면 생장 장로 일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승강을 못하게 되면 생장화수장을 못하게 된다. 여기 생장화수장이라든지 생장장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체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하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일련의 인간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승강 출입이 안 되게 되면 사람이 안 되게 되면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기라고 하는 이 정신의 시스템도 사라지게 되고 기립이라고 하는 그 기운의 어떤 서 있는 체계, 건축되어 있는 체계, 이것도 역시나 무너지게 된다라고 해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라고 하는 것과 기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근우중자를 신기라고 부르는데 신이 떠나간다. 신이 자꾸 떠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이 떠나가면서 이 시스템, 기틀이라고 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기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가 그쳐지면서 변화가 끊어지게 된다. 이것도 역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음으로 가는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 신자의 신이 떠나가는 체계, 즉 신기라고 하는 그 신의 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기립이라고 하는 기의 힘으로 서 있는데 그 기립이 무너지면서 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개의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우중과 근우외가 되겠습니다. 근우중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우외라고 하는 건 바깥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식물 모델에서는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식물이 물을 흡수하고 미네랄을 흡수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래서 생명이 생명체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외부로부터 흡수해 들어오는 체계를 우리가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땅에다 받고 있죠. 그래서 식물은 땅으로부터 그러한 수분이라든지 미네랄이나 영양 성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기립이라고 하는 것은 근후에 우리 몸 밖에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밖으로부터 아까 말했던 산소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섭취하면서 밖으로부터 수분도 흡수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체계가 바로 기립의 체계입니다. 근데 근우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프리한 상태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생명체 내에서부터 뭔가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체계를 근우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우중이라는 것이 바로 신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활동이 돌아가는 이 신의 기틀은 외부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내부로부터 뿌리를 두면서 내부로부터 뭔가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의 어떤 힘, 정신력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면해 있으면서 밖으로부터 의존하지 않으면서 우리 내부 체계에서 들어오는 뭔가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근호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체계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러한 그 생로병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이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약간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정의라고 하는 것과 신의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를 알던 사람들인데,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방법론, 메소돌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도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음양의 변화를 법으로 지키면서 술수,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의 조화를 맞추면서 살아간다. 음식, 먹고 마시는 거에 절도가 있고, 기거에 항상된 일정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억지로 과로를 하지, 장로라고 하는 억지로 과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체와 신이 함께 갖추어져 있으면서 하늘이 주어진 수명을 다 끝까지, 그 하늘이 주어진 수명이 있는데 그걸 천년이라고 하는데 그 천년을 끝까지 다 맞추고 죽게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00세를 넘어서까지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시지인,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술로서 마실 거를 삼는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헛된 일을, 망령된 헛된 일을 가지고 항상 헛된 일로 삼는다. 헛된 일을 항상 하게 되고, 취한 상태로 입방이라는 하는 것은 그 성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욕갈 기정, 그 정을 고갈시키려고 한다. 드디어 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명 탄생과 죽음에서 정과 신이 중요한데, 지금의 사람들은 이 정을 고갈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주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진기를 모손시키고 흩어뜨리고 불지지만 만족감을 유지하려고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항상 불만에 차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로 만족스럽다. 이렇게 만족감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 만족감을 유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시여신,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을 조절한다. 부리고 조절하는 거죠. 조정하는 건데,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정신 활동을 조정하지 못하고, 무쾌기심, 그 마음을 쾌락으로 이끄는데 힘쓰고, 여거생락, 살아나가는 그 삶의 즐거움을 생락이라고 하는데, 삶의 즐거움으로부터 거슬러서 기거에 절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반백, 50이 되어서 이미 쇠락해진다. 50살이 넘어가면 이미 쇠락해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 사람 성인이 아랫사람한테 교육을 시킬 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허사적풍의 외부의 침입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염담 허무, 마음을 편안하게 가는 게 염담이고요. 허무는 마음의 욕심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마음의 욕심을 비우면은 진기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으로 따라오게 되어 진정한 기운이 따라오게 되어 가지고 정과 신을 안으로 지킬 수 있다. 정신 내수. 정과 신을 안으로 지킬 수 있게 되니 그런 상황에 병이 어찌 따라오겠냐. 병이 그런 상황에서는 병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그 상고천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제일 밑에 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어디에 그런 것들이 깃들어 있느냐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를 주관하는데 그래서 오장육부의 정을 받아가지고 간직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제가 아까 그 도식화된 그림에서 우리 몸의 가장 중심부에 오장과 육부가 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장육부에 들어가 있는 그 정을 쭉 모아가지고 그걸 최종적으로 갈무리하는 것이 이 콩팥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장의 정이 융성해지면 그래서 그 정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정이라는 것을 이 상정하기를 옛날에 한의학 했던 분들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이 콩팥이라고 하는 하체에 있죠. 우리 몸 하반신의 그 밑에 쪽에 있는 이 척추 쪽에 붙어 있는 콩팥이라고 하는 것에
이 정이 갈무리 된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여자가 7세 단위로, 7년 단위로 7세, 14세, 21세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그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남자가 장부라고 해서 남자는 8세로 가기 때문에 8세, 16세, 38, 24세 이렇게 쭉 가는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1,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그 성장기 동안에는 신기가 이제 점차로 강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가서 뭐 42세나 이렇게 56세 이렇게 쭉 가는 이 후반부에 갈수록 신기가 점점 쇠락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가 쇠락해 간다는 건 아까 말했던 정이라는 것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장성해진 이후에 노화가 일어나고 병을 앓고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이 과정들을 신의 기운, 콩팥의 기운이 점점 쇠락해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콩팥이라는 것이 정을 갈무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이 점점 고갈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서는 직접적으로 정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정소라고 해서 정이 부족해지면서 신장이 쇠락해어 간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형체가 모두 끝난다. 즉, 모두 형체가 끝나서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요소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뒤쪽 내용들은 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인데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인간의 탄생과 죽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과 신의 요소가 있다. 그럼 기와 혈은 거기 이 탄생과 죽음에 약간 떨어져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나 혈은 아까 우리가 성체가 되어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혈도 만들어지고 기도 만들어지고 그 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블러드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그냥 되겠고요. 편하게.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생체 이 자연계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인체, 생명체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주로 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기로부터 정이 만들어진다. 이 정이 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은 도가 수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를 운행시키고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단술에서 이 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내단술의 단이라는 것이 결국 한의학에서 정하고 되게 유사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은 물질이 아니다. 이걸 물질로 보는 것은 중국 중의학에서 유물론적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 가운데 그것이 되게 정밀해진, 그러니까 되게 순수해진 상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개념은 현대 과학적으로는 개념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볼리즘의 에너지 대사의 개념으로 보면은 어, 물질적 요소들, 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것이 어떻게 에너지로 바뀌느냐, 에너지로 전환되느냐, 에너지 대사나 물질 대사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물리화학적으로 그 실존적인 존재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파악이 안 되는 뭔가의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인체의 생명 활동을 살펴보니까 단순히 기나 혈이나 이런 정신활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개념이 있다라고 파악을 해서 그걸 X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거를 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지금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의 그 노화 과정과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대과학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포커스는 정과 신 둘 다 있지만 그중에 약간 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뭐 이후에 이런 뭐 이 한의학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쭉 가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슬라이드.
지금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지금 약간 슬라이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빅뱅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에너지도 사실 빅뱅 이후에 생겨나게 되지만, 빅뱅 이후에 에너지가 유통이 되고 에너지 속에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이 많은 세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체적인 요소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원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생명체가 아까처럼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을 해서 두 개의 분열을 했다가 다시 또 그것이 합쳐지는 생명체가 생명체가 합쳐지는 과정이 이제 수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열과 통합이 되는 여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쭉 이어져 왔는데 아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보편적인 우주나 이런 물질 세계 퍼져 있는 것이 신의 영역이 되겠고요. 아까 개인적인 생명체의 기억들이 기록되는 게 혼과 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속에서 그 여러 가지 혼과 백이나 신의 활동들이 계속 생명체를 통해서 유지되고, 세포 분열과 이제 융합을 통해서 계속 생명체가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동양 철학과 한의학에서는 따로 설정을 해서 그러한 네 가지 요소의 변화 속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금 오버가 됐지만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의학하면 주로 뭐 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그 한의학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특히 정에 대한 그 저희가 그 어, 가르침을 좀 이렇게 들으니까 어, 한의학의 그 깊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현대 의학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런 책에 이미 그 다이어그램이 다 들어있고, 그것은 이제 백 교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셔서 좀 놀라운 그런 그 책인 것 같습니다. 그 황제내경이. 근데 현대의학에서 정정한 난자가 만나고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은 아무래도 뭐 주로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정은 단순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가 순수해지면서 하나의 집적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 또 그런 면에서 정은 순전한 생물학적인 그런 엔터티가 아니고 또 초기에 교수님께서 정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황제내경의 구조를 말씀하셨고, 또 음양의 핵심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갖고, 이 정이 하나의 가치적 존재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 물리적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두 우리 부모님의 신으로부터 또 나와서 합쳐지고 또 동시에 정으로부터 나와서 합쳐지는 우리 개인적인 존재라는 것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을 넘어서서 어떤 우주적인 가치 있는 사건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단순한 서구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그 지경을 넓혀서 각각의 예, 어떤 음량의 의도랄까, 우주론적 의도랄까, 이런 것들이 정에 합류되면서 각자의 존재가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하니까 우리 각자의 그 개인적인 그 존재 가치가 좀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 같고 단순한 그저 에, 산 난자와 정자의 어떤 만남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의 존재 뒤에 더 커다란 가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현대 신학에서 보는 창조의 과정에도 사실 목적론적인 에, 어떤 그 과정, 어떤 의도나 절대자나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지성의 의도에 의해서 각자가 태어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최근에 신학에서도 계속 나와 있고 또 그것이 우주의 기원을 바라보는 하나의 에, 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황제 내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중심의 그런 생명의 탄생 과정이 현대 신학에서 보는 그런 목적론적 창조론과도 어느 정도 이게 괴를 같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 다 모두 물질주의적 과학적 의료적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같이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느낌이 맞는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음, 예, 교수님 혹시 말씀하실 때?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 끝에 목적론적 우주론을 좀 언급을 해 놨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윤회 사상 같은 경우도 우리의 영혼이 윤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이제 혼과 백이거든요. 이게 동양에서는 불교에서는 그거를 식 중에 아래아식이라고 해서 이 우리 몸 어딘가에 기록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아까 말했던 혼과 백이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식으로 이렇게 윤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불교는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 있어서 무아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유래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인연설에 의해서 옮겨가는 것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consciousness라고 하는 이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의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회나 아까 세상 우주에서 뭔가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전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반대말로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뚜렷한 캐릭터가 과연 윤회를 하느냐라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의식 수준의 논리적 의식 수준이 아니고 원초적인 어떤 정신 상태,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정신 상태를 글쎄 뭐라고 무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의 원초적이고 원초적인 상태의 이 정신 의식들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옮겨간다고 예,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다른 생명체로 아까 이제 부모의 정과 신이 이 자식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분명히 다른 별개의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적 요소가 옮겨가지 않습니까? 네, 그 옮겨가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칼시스니스의 그런 의식이 아니고 뭔가 원초적 형태의 정신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식으로 가게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빅뱅 이후부터 그렇게 우주가 설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주가 에너지를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주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목적론적 우주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학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신이 모든 걸 다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했다는 그런 이제 목적론적 우주론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빅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백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그 최근에 임사체험에 이제 연구 결과가 언뜻 지나갔습니다. 그 임사체험보다도 오히려 저 전생 연구가 되겠네요. 그 어린아이들의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전생 기억에서 약 10% 정도가 이전 생에서 자기가 반대성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예, 그 10% 정도가 그 이전 생에서의 그 성에 걸맞는 그런 어, 어떤 생활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애가 어떤 인형을 갖고 논다든가
뭐 앞치마를 들고 이렇게 논다든가 또는 이렇게 거꾸로 여자아이가 어떤 차를 운전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3%가 동성애자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그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연구를 제가 읽었는데 그와 같이 현대 의학이나 생물학에서는 도저히 뭐 그런 설명되는 게 아니죠. 의식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전이해 가면서 옮겨가는 그런 어, 현상이 결국 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 어떤 원초적 의식, 교수님께서 뭐 원초적 의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전달되어 오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의 일부가 아닌가도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확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조 부장님 나름대로 질문 있으신데 에, 제가 먼저 우선 급하게 하나 먼저 드릴까요? 짧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도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심각하게 에, 기후온난화가 더 고속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우울한 그런 전망인데 인간의 몸이 그런 6개의 외부적 조건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몸이 그 리듬을 변화시키면서 혹시 적응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 황제내경에 스며 있는 어떤 지혜는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될까요?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은 우리 몸은 리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생로병사, 그러니까 우리 몸의 많은 세포들도 사실 한쪽에서는 죽고 있고 한쪽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그 세포 단위에서의 라이프 사이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의 밤낮에 우리가 잠도 자고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낮과 밤의 그 거시 세계의 주기도 있고 또 1년을 놓고 보면은 1년 동안의 어떤 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듬과 사이클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된 상태, 고정된 하나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사인 코사인 이 곡선처럼 어떤 리듬을 계속 타면서 그러면서 그 일정한 레인지 속에서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식으로 생명 활동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흡, 들숨과 날숨도 하나의 리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이렇게 때리고 있는 이 박동 자체도 하나의 리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전체의 생명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여러 가지 이 수단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외부 세계의 온도뿐만이 아니라 온도, 습도, 여러 가지 바람, 이런 것들, 건조한 상태나 습한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인체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사실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또 물론 이제 온대지방,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온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인체가 적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적응한 게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그러한 이제 환경지대에 살면서,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열대 적도 지방이나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인 그 인간의 그 무리의 중심 무리들은 그러한 대체적인 환경, 온대 지방의 사계절을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보편적 리듬 속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적응해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리듬이 파괴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거를 인체가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럼 인체 속에 있는 리듬이 깨졌을 때 이 의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리듬이 깨지는 것이 정말 질병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들은 질병의 그 인과관계들을 이렇게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면은 실험실적 그 세팅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 몸의 리듬이 깨져가는 상황들이
실제적인 질병 발생과 연관이 되는가를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는 되게 어려운 연구입니다. 그 방법론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인체 정보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되게 그런 쪽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R&D 투자도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의학에서는 그런 연구를 떠나서 그냥 관념적으로 예전부터 철학적으로 보기에는 인체가 그런 리듬이 깨졌을 때 분명히 인간에게 어떤 뭔가의 부작용과 질병이 온다라고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지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여 년 전부터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지구 기후 전체의 리듬이 파괴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그런 걸 적응할 수 있느냐? 분명히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데 그 적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한 결과들이 인과성이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그 원인적 요소와 결과적 요소가 따로 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요. 그런 질병 발생에 있어서. 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인간이 그런 적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러한 급격한 리듬의 변화를 과연 인간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 부장님. 예. 저는 일단은 오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슬라이드를 받고 나서 저는 사실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문외한들이 읽는 한글로 잘 해석이 되는 황제내경을 좀 몇 권 사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이제 원문도 좀 이렇게 번역기로 돌려서 좀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게 한의학의 그 황제내경이라는 서적이 동양 철학의 우주론, 인간관, 요 생로병사에 대한 해석까지 담고 있는 위대한 철학서라는 거를 제가, 의서이자 철학서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어떤 그런 비유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19세기의 서양 철학자, 독일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플라톤 이후의 서구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주석달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위대한 동양 철학의 정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서양의학을 하고 이제 의학자로서 봤을 때는 이게 새로운 의학을 여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숨어 있구나 해서 보물단지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는 완화의료부터 이제 공부를 더 깊게 했는데 홀리스틱 메디슨에서 전인적 의료라는 말이 현재 약간 의료 철학으로 들어와 있는데 실제 이게 많이 레토릭화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인데 그냥 둥둥 떠 있는 이제 그런 말이고 실제 프랙티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마치 우리가 도덕 교과서 배우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유물론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리스틱 메디슨이 철학적 깊이가 없어서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걸로 계속 배우다가 갑자기 인간은 전인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디코토미가 생기면서 이제 잘 융합이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 철학적 깊이 이렇게 뿌리 내리려면 이 홀리스틱 메디슨, 전인적 메디슨을 뿌리 내리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서양의학에서 그 유물론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보완해주는 좋은 방법으로 이런 동양 철학 그리고 한의학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이 철학들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현대인의 언어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새로운 의학을 21세기 그리고 그 이후로 열어가는 의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주고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문외한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제 코멘트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죽음이라는 게, 그 서양, 죽음이라는 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이 떠나가면서 그 기틀이 멈춘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기립이라고 해서 이 과정이 이제 약간 하위 단계에서부터가 멈추면서 이제 그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서양의학을 했거나 혹은 다른 이제 우리가 특히 일반인들은 신이 떠나가서 기틀이 멈춘다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체험이 있어서 이 체험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98세,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시고 온 아드님을 제가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폐렴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제 폐혈증까지 오셔서 응급실에서부터 혈압이 낮으셨어요.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부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응급실 선생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번 좀 조용한 방에서 임종 돌봄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고 그럼요.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시장바닥 같은 응급실에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조그마한 방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종돌봄 하려고 모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날 밤을 넘어가고 이제 2, 3일 넘어가면서 약간 상태가 좀 안정이 되셨어요. 혈압도 좀 유지가 되고 이제 항생제 쓰고 여러 가지 치료하면서 좀 안정이 되셨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아드님께서 이제 50대, 이제 50대신데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드린다고 3년 정도를 집 밖도 잘 안 나가고 그냥 아버님에게 매달려서 돌봄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제 좋아지시게 되면 다시 이제 댁으로 모셔가야겠다라든가 여러 몇 가지 이제 이렇게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환자분이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셨거든요. 계속 원래 의식은 있다 없다 하시는데 이제 의식이 약간 이렇게 드라우지 정도, 약간 이렇게 조는 거 정도 이제 멘탈이 좀 그 회복이 되셨는데 그 상태에서 아드님이 엄청나게 막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회식 동안에 이제 그 플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자기는 정말 더 이상은 할 자신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엄청 웃었어요. 근데 저도 뭐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봄을 하시는 분의 고충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할 말이 없었는데 다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청각이라는 거가 임종 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라서 어르신께서 이 울음을 들으시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제 달래면서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려고 대화를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뒤로 할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그래서 한 2, 3일 앓으시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들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신이 결정을 하고 육을 이렇게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긴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임종을 자주 접하는 그런 이제 임상 의사로서, 어, 죽음 앞에 서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진정으로 물어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죽음이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란 뭘까요? 교수님,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음, 우리가 죽을 때 뭐가 죽는 걸까요?
네, 한약에서 보는 죽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이 죽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혼백은 그 사람이 살았던 역사, 그 사람의 주체, 이런 것들이 이제 남는 것인데, 네, 그게 이제 어딘가는 우주 어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혼백은 죽지는 않겠죠. 네. 근데,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그 체험을 말씀하셨는데, 그 할아버님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청각인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막 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적 구조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이해력을 동반하는 의식이 아니고 그냥 느낌의 의식이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예, 그 논리적인 언어 체계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느껴서 전달받는 어떤 의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아드님이 말한 이러한 것도 아들이 이 정도 아들의 그 논리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 힘든 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힘들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제가 아까 원초적 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한 차원의 의식은 사실은 우주에 만연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 전체에.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것자를 아까 신이 어딘가를 떠나간다고 했을 때 인체를 떠나간다고 했을 때는 출발점이지만 만약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는 우주 전체의 차원으로 복귀한다고 했을 때는 원래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신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신이라는 것도 죽음의 주체, 죽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아까 중요한 질문 중에 죽음이란 게 무엇이냐, 그리고 죽는 건 누가 죽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그런 원초적인 의식의 신도 있고 혼도 있고 백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디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만 혼자서 떠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바디에 아까 말했던 신이라든지 혼백 이런 것들이 같이 이 몸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그 상태가 사실 생명의 상태거든요. 그게 서로 분리되어서 신은 신대로 따로, 혼은 혼백대로 따로, 몸은 몸대로 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런 신 따로, 혼 따로, 백 따로, 몸 따로가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집결되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몸이 온전하게 작동하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의 정신 활동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상태가 종합적인 생명의 상태라고 봤을 때에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상태가 종결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상태, 그것이 다 흩어져 버린 상태가 결국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가 죽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같이 결부되어 있을 때의 그 융합 상태, 융합 상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융합 상태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신과 혼과 백이나 바디나 이런 것들이 같이 정이나 기가 융합되는 상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 융합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즉, 우리가 한 살 때, 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기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신체적으로 바디나 혼백이나 신이나 기가 이렇게 같이 융합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흩어져 있을 때 못할 것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인간의 어떤 활동들, 창조 활동들, 뭐 여러 가지 이 마음을 씀씀이에 대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융합된 상태의 생명 상태에 있을 때야만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결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바이탈 사인이 그치는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가치, 인생을 가치라고 봤을 때 그런 요소들이 융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가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가치들이 소멸되어 가버리는 거죠. 그런 거 다 흩어지면서. 그래서 그런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생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그 가치까지 포함한 상태를 상정해서 죽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중에 제가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은 죽음을 어떤 심정으로 사람이 맞이해야 되느냐, 또 어떤 죽음이 가치 있는 좋은 죽음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이 융합되어 있는 그 생명의 인생 자체를 설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부장님의 질문과 백 교수님의 답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그 관련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교수님이 오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어, 기정신으로 표상되는 이 생명 현상, 그걸 또 우리 또는 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에고, 나라는 이 주체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황제 내경에서 결국 그 생명 현상의 해체가 죽음이라면은 해체지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신은 다른 것으로 이동, 계속 진행될 뿐이지, 다만 어떤 그 조합이 해체되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나라는 것은 신과 함께 붙어서 다른 것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나라는 아주 그 공고한 일종의 에고에 대한 공격인데, 그럼으로써 그게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황제 내경이 쓰였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 죽음의 본질을 좀 다르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개념이 상당히 약한 것 같고, 어, 어떻게 나라는 것을 어디에다 포지셔닝, 그 위치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에고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의식, 이게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 거기에 또 감정과 기억까지 다 합쳐서. 맞습니다. 거기에 기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역사죠. 그 사람의 역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혼과 백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혼은 좀 더 양에 가까운 신의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주체 의식이고요. 백은 자기 바디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나는 채식보다는 고기를 많이 먹었다, 뭐 담배를 폈다. 그 이 몸 안에 기록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바디에 기록되는 기억들. 이런 것들 속에서 형성된 자기 의식이 백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물질적 요소보다는 좀 더 정신 차원으로 떠나 있으면서 거기서 기억되는 것들이 혼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혼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국영령들에게 묵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의 캐릭터들이 있죠. 그분들은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나는 죽어서도 홀령이 되어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애쓰겠다. 그럼 그 특히나 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해체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우주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상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호국 영령들에게 묵념을 하거나 접신을 하는 과정은 어딘가에 있을 그 사람들의 생각들, 나라를
지키고 독립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지와 그 사람들의 노력들, 그 사람들의 역사들,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접신을 해서 접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옛날의 묵념의 행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혼백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내가 교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의식입니다. 예, 리추얼의 그런 의식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런 의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혼들이 다시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달래줘야 된다. 혼을 달래줘야 되는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들이 원한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혼을 달래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굿도 있고 그러한 의식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만의 아까 에고가 강해질수록 자기 욕심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고가 강해지고 욕심이 강해질수록 또 그 사람의 그 원한도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희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혼을 달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혼이 갖고 있는 에고가 희석되죠. 희석되면 결국에는 이, 우리 인간과 가까운 세계에 떠돌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이 희석되면서 아까처럼 보편적인 신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어, 해탈을 한다. 해탈의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다 존재하고 있고 이론들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이제 그런 혼백의 에고가 얼만큼 남아서 전달되느냐. 아까 좀 신을 쫓아가느냐, 신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까 신이 떠나갈 때 신과 붙어서 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혼백의 사후세계에 관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한의학의 내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한의학에서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덜 다루지 않았나. 혼백이 사후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 부장님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고병희 교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체 내에서 정신 혼백의 상태가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과 사망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수양이나 명상이 정신 혼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네, 첫 번째 고병희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존경하시는 교수님이시고, 어, 정신혼백이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것과 사망 이후에 정신혼백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혼백이 특히나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순수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자난자나 이런 자손들에게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는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기를 기반하고 있어서 기가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 한 정은 아마 사후에는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던 신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우주에 만연되어 있는 신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혼백은 자기가 남았던 자기의 에고의 그런 기억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요. 차이점을 크게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신 혼백의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신혼백의 작용들이 같이 융화되어 있을 때 내가 몸도 가지고 있고 기도 가지고 있고 정신혼백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창조력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게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진 어떤 처음의 설계도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정신이나 혼백이나 정이나 기나 이런 것들이, 몸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이 흩어져 버린 상태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수양과 명상의 어떤 작용 효과는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신 혼백과 우리의 신체가 같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 삶의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인간에 주어진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분명히 창조 행위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그 인생의 어떤 삶의 그 목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양과 명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혀서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나간다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명상 수련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 지영희 교수님의 어떤 에고, 이 에고의 그 또 슈퍼 에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자기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한 어떤 그 불균형의 상태, 정신적인 그리고 어떤 거기서부터 파생된 보상 심리, 그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상대편에 대한 분노, 증오 뭐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고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지구상에는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에고나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영이나 명상이 단순히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러한 것들을 정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러한 트라우마나 상처나 뒤틀어진 상태 이런 것들이 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주어진 우주가 주어진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목적, 그다음에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실은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수양이나 명상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중요한 그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죽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부장님, 주부장님의 질문이나 혹은 그 온라인에서 질문이 더 있습니까? 아니요, 더는 없습니다. 예. 네, 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꼭 질문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 한약에서 지금 아까 말씀 그 옛날 사람들은 생활을 방탕하게 하고 전부 욕망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이 병을 초래하고 결국 병이 죽음을 초래한다고 이렇게 그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은 황제내경에서 노화라는 것 그것은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 결국 죽음은 노화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고 다른 것의 결과라는 뜻인가? 양생의 실패랄까? 또는 천명이랄까? 하여튼 그 황제내경에서 보는 늙어감과 죽음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어, 늙어가는 것이,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요. 자, 우리가 세포 단위에서 만약에 봤을 때, 우리가 세포도 생명체니까,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밖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올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게 되겠죠.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고, 쓰게 된 결과가 이제 드러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생성된 거는 밖으로 배출되고. 자, 이렇게 그 하나의 생명체도 밖으로부터 뭔가를 들여오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일을 하고 다시 또 배출하고 이런 순환들을 쭉 겪게 되는데 이 노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러한 이 과정 속에서
효율성이, 예,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죠. 효율성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소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많았지만은, 예, 내가 늙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양들이 점점 줄어들듯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효율성들이 계속 떨어져가는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것들이 일종의 노화의 상태인데, 그러면 그거를 효율성을 떨어지는 걸 중단하거나 또는 높일 수 있느냐, 이런 효율성들을, 이런 문제들이죠. 아까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정을 물질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정이 일종의 질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도 에너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 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의 정보량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정보량에 따라서 높은 질의 에너지가 있고 질이 낮은 에너지가 있듯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에너지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화라는 것이 그러한, 우리는 열린 계이거든요. 밖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양질의 에너지를 받거나 또는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침체되고 떨어져가는 거죠. 예, 갈수록 떨어져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 떨어져가는 노화의 종착점에 이제 죽음이 있는데, 이제 교수님 얘기하신 것은 이 노화의 과정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느냐, 연관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건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화가 점점 아까처럼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게 되는 메커니즘,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같은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겉으로 보기의 표현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의 표현과 노화의 표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두 개의 현상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분리시켜 보지 않고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이 연결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워낙 풍부하고 범위가 커서 정말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저희들이 참고 또 한 번 해주실 테니까 또 그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에, 백 교수님 거기 잠시만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 조 부장님 다음 포럼 세션 내용을 잠시 소개 말씀해 주시죠. 네, 교수님. 예, 저희 옥스퍼드 휴먼즈는 10월 현재 한의학이라는 동양의학의 보고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 일요일 10월 20일 같은 시각에 저희 김태우 교수님을 모시고 노년 건강과 생애 말 동아시아 의학을 바라보는 인류학적 시선이란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 교수님 한 번 더 김태우 교수님 다음에 또 하실 텐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잠시 소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강의를 좀 정리하는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중에서 그 정과 신 두 개의 상호작용, 물론 기나 혈도 있지만은 정과 신의 상호작용이, 예, 탄생과 죽음의 연관이 깊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정의 개념은 아직까지 이제 실체가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현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삶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삶이란 무엇이냐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인체 바디나 정신의 정, 그다음에 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생명의 상태이고, 또 그 생명의 상태를 가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죽는 것이 올바른
좋게 죽는 것이냐라는 주제인데요. 그것은 의학적 관점도 있고 일반 사회학적인 관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요소로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의 방법론의 부분을 또 역시나 한의학적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참 기대가 크게 됩니다. 꼭 오늘 그 전반전 보신 분들은 후반전까지 다 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백 교수님, 정말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청중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